안녕하세요. 55기 변리사 시험 합격한 박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에 특허법 판례의 정의라는 책을 펼쳐내게 돼가지고 여러분께 책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제 수험 생활, 그리고 뭐 답안지 작성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이번에 내게 된 책 이름은 특허법 판례의 정의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뭐 상표법이나 아니면은 그런 데 보면은 판례집들이 많이 있는데, 특허법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판례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선 제가 처음 특허법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는 특허법이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이게 좀 특허법 얘기가 전문적 지식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좀 암기 위주로 많이 가르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특허법도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은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물론 공부가 재밌다라는 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이 변리사 공부라는 게 모두에게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법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기술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은 그나마 좀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특허법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걸 무조건 암기만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겹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결국 이제 지쳐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면서 조금 더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판례집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시험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수기 같은 데도 많이 적었듯이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69.6점이 나왔고, 그리고 상표법이 57점이 나왔고, 그리고 상표법이 59점이 나왔고, 그리고 특허법이 57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본 세 과목 중에서 제일 못 본 게 특허법인데 왜 하필이면 특허법 판례집을 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상표법으로 책을 쓰거나 이렇게 낼 것이지 왜 특허법을 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수험 기간에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재밌게 했었던 부분이 특허법이었어요. 그리고 특허법에 시간도 많이 쏟았고 가장 깊이 공부도 했고 논문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책을 쓰거나 아니면 가르친다면은 특허법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판례집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특허법은 제대로 된 2차 공부를 하기에 이렇게 적합한 판례집이 아직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판례집을 좀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험 적합성이 높은 판례집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나온 점수에 대해서 이제 왜 57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많이 해봤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시험장에서는 좀 많이 떨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는 항상 문제 1번부터 풀었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제 3번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 1번이 아니라 문제 3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이제 답안지를 펼쳐들었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안 거죠. 내가 푼 게 1번이 아니라 3번이었구나. 그래서 문제 3번부터 쓸까 아니면 1번부터 쓸까 고민하다가 매번 했던 것이 이제 문제 1번부터 풀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1번부터 풀어야겠다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좀 이게 제가 소비를 하게 된 거죠. 쓸데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 4번을 풀 때 문제 4번을 15분밖에 없어가지고 15분 만에 문제 4번을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 4번에 이번에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법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답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적었고,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잡아야 될 논점들을 많이 못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 3번에서 이제 CIP 같은 경우에는 좀 짱돌처럼 나와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텐데 저 역시도 CIP에서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답은 맞췄는데 거기 적을 때 이제
계속 지웠던 거예요. 처음에 CIP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냈다가 지우고 나서 다시 위에다가 다시 다른 답을 쓰고 또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른 답을 쓰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지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우는 게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나쁜 인상을 주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산인공에 신청을 해가지고 문항별 점수를 받아봤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괜찮게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3번, 4번에서 점수를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번, 4번이 점수가 안 나온 게 제 공부법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실수했던 부분이나 짱돌 논점에 대해서 잡아내지 못했던 게 좀 점수가 안 나왔던 것 같고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에 비해서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뭔가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 시험은 답안을 좀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교수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이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차 시험 때도 제가 풀었던 것들보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뭐 논점을 잡아내는 소논점 같은 거 빽빽하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답안을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아무래도 고득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험 공부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기본서 어떤 거 보셨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각주특법을 우선 좀 많이 봤습니다. 동차 공부했을 때도 각주특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쯤인가? 그때 조영선 교수님이 특허법 2.0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가져왔거든요. 여기 특허법 2.0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5월 달에 나왔는데 시험이 한 세 달도 조금 안 남은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나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고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영선 특허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는 공부했을 때 옆에 다 태그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태그를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거를 한 2, 3회독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 밑줄 쳐가지고 발췌해서 들어갔고 그게 좀 특허법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것만 봤냐? 이것만 보지는 않았고 저는 또 판례집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들을 보면은 이제 수험계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은 답안 분량으로 압축돼 있어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약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 이제 암기하기는 좋은데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양이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판례집을 보면서 좀 판례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봤던 판례집은 이렇게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기초 GS 강의에서 판례집을 나눠준 게 있는데 이건 좀 최신 판례들 많이 묶어놓은 판례집이거든요. 여기도 옆에 판례별로 다 태그를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돌려가면서 판례 원문을 봐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판례집을 스캔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판례 원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잽슨 청구항에 관한 판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저는 판례집을 그냥 앞에서부터 다 읽기는 시작했어요. 판례 원문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읽었고 읽을 때 여기서 내가 답안지에 쓰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샤프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단 그리고 이런 문단은 다 판례집으로 그 답안지에다가 현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GS나 아니면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웬만큼 외워가지고 다 얘기를 그 현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전원합의체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답안지에 현출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논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충 의견 같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 읽어서 답안지에 좀 줄여가지고 보충 의견 같은 거는 줄여야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읽으면은 읽어가지고 현출을 하면 좋을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가지고 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읽을 때 요약서로 정리된 거를 읽기보다는 이렇게 판례 원문을 읽어가면서 혹시 내가 판례 원문에서 놓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릴 판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판례들인데 이거는 선행문헌 근거로 어떻게 진보성 부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작하는 부분들은 판례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 법리들을 맨 처음 앞부분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외워서 답안지의 판례의 태도 이런 식으로 현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많이 봤어요. 보시면은 여기 샤프로 문단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이게 형광펜으로 긋고 밑줄도 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사안포섭을 판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기본서에 보시면은 요 앞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만 읽어서는 사실 답안에다가 충실하게 포섭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 있는 이런 사안 포섭도 계속 읽을 수 있을 만큼을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일부 기재 이런 키워드 아니면 선행문헌 전체 이런 키워드 그리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이런 키워드하고 대응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사안 포섭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이 부분이 어디에다가 포섭이 되어 있냐면 이 3번 부분에 되면 이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어떠한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판례 원문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판례에서 설치한 법리를 보고 사안을 떠올리고 사안을 보고 판례에 있는 법리를 보고 이걸 반복해 가면서 이제 점점 판례의 이해를 높여가면서 암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 분들은 이제 요약서를 보고 빨리 회독을 해야지 답안지 어떤 내용이라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좀 고득점을 원하시거나 PF가 제도가 됐으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이제 법 과목으로 옮겨가는데 법에서 좀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판례를 그대로 잘 현출을 하고 거기 있는 사안 포섭도 꼼꼼하게 해줘야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요약서만 보고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판례 원문을 많이 읽고 좀 법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좀 고득점을 날 수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답안을 했을 때 약간 그 판결문에 있는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답안지에다가 했을 때 그것을 읽고 나쁘게 생각하실 교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도 이제 다 판례 원문을 보시면서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하시니까 내가 많이 봤던 글과 익숙한 글이 답안지에 있다. 그러면 점수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수험 기간 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때는 또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